페이기 구겐하임. 페이기 구겐하임은 미국 뉴욕의 세계적 미술재단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과 현대미술관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의 컬렉터이다. 당대 유명한 박사임에도 페이기는 미술 디렉터와 컬렉션 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다수의 남자들을 휘어잡은 밤파탈 끼도 유감없이 발휘한 예술 중독자의 시대의 여걸이다. 페이기는 뉴욕 맨해튼에서 부친인 구리 광산업자 벤자민 구겐하임과 금융부호 가문인 셀리그먼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페이기의 조부 마이어 구겐하임은 독일계 유태인으로 1847년 가나안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신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그는 뉴욕에서 행상과 고물상 등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타고난 유대인 특유의 자린고비 본질을 10분 발휘해 상당한 재물을 축적했고 그 와중에 다수의 남매를 낳아 길렀다. 페이기의 숙부 솔로몬 구겐하임은 마이어 구겐하임의 자본을 이어받아 구리 광산을 경영해 구리 재발로 통하던 인물이며 페이기의 아버지 벤자민은 마이어 구겐하임의 5남매 중 5번째 아들이었다. 페이기는 돈 많은 선대와 부모를 둔 덕분에 풍족하고 호혜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페이기의 부친 벤자민은 평소에는 근엄한 신사였으나 바람기가 심해 가족들과 심한 불화를 겪는다. 어느 날 페이기가 식탁에서 식사 중에 아버지 바람귀를 은근히 꼬집자 화가 난 벤자민은 내연녀를 데리고 파리로 애정도피를 감행해 그곳에서 딴살림을 차린다. 그 와중에 1912년 전혀 예기치 못한 운명이 구겐하임 가문의 풍파를 일으킨다. 파리로 애정도피를 감행했던 페이기의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이 정부와 사이가 틀어져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 승선하고 있던 타이타닉호가 돌연 대서양 빙산에 받쳐 침몰하는 바람에 벤자민은 급사한다. 그때 벤자민은 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평소에 그 추한 엽사꾼이 아니라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돌아와 반듯하게 정장 차림을 갖춰 입고 신이 주신 죽음 앞에 경건히 하고 중얼거리며 불의의 치유를 순순히 맞이했다고 한다. 페이기는 돌연 아비를 잃는 바람에 패닉에 빠져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 증세를 겪는다. 그 와중에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 나이에 얼떨결에 거액을 상속받게 된다. 폐기는 광산 재벌인 부친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적 자립을 구비하게 되자 아버지의 상실감의 충격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대서양 건너 미지의 파리로 건너간다. 환경이 바뀐 파리에서 폐기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값비싼 보석 드레스에 긴 파이프를 입에 물고 파리와 이태리, 베니스에서 살롱을 여는 등 화려한 사교계 활동에 나서 시크릿한 폴리아모리의 영역을 내던진다. 파리라는 꿈과 열정, 예술과 섹스의 용광로는 원초적 본능의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세대 부르주아지 폐기에게 긍정적 전화위복의 기회도 베푸는데 교류하고 있던 페인터 조소가 비평가를 한때 어려서부터 꿈꾸던 갤러리 디렉터의 기본 소양이 될 만한 경영 노하우와 전문 지식,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또 미술 전반에 걸친 이론, 작가와 작품 비평, 정보, 실기 등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미술세계 전반에 걸쳐 이해를 더하게 된다. 그 덕분에 폐기는 정규 미대에 다니지 않고서도 고전 미술과 르네상스 예술사, 근대 미술 등에 대해 해박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큰 관심사였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팝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미술 분야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애착을 가지고 몰입한 분야는 작품 컬렉션이었다. 본능적으로 뭐든 손에 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소유욕을 타고났기에 폐기는 그 본능을 10분 발휘해 미술작품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런 와중에 1922년 로렌스 베일과 정식 결혼해 두 아이도 낳았지만 그의 지나친 방종과 폭력에 못 이겨 1930년에 이혼한다. 이어 비평가 존 홈즈를 만나 결혼하지만 휴머니티가 넘치던 신사다운 면모를 지닌 홈즈는 곧 불의의 의조사고로 죽는다. 웬만큼 미술의 기본과 그 세계 전반에 걸쳐 감을 잡자 폐기는 1938년 런던에 구겐하임 준 화랑을 개관한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이 자그마한 갤러리가 훗날 세계적 브랜드 구겐하임 뮤지엄의 모태가 된다. 그녀는 여기서 화랑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익혀 훗날 삼천 소유의 세계적 미술 재단인 맨하튼의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과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의 디렉터 겸 컬렉터로 참여하게 된다. 런던에 준 화랑을 연 뒤 폐기는 기성 화가들과 또 다수의 신진 작가를 발굴해 후원한다. 러시아 출신 추상 작가 칸딘스키와 루마니아 출신 브랑쿠시도 영국 화단에 데뷔시킨다. 또 독일의
장 아르프의 앵포르멜 조각 작품을 전시해 도식화된 성화 위주의 구태의연한 대영제국 화단의 신선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유대계 미국인 미술 컬렉터들은 미국으로 탈출했으나 페기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되레 런던의 준화랑을 접고 나치가 들끓는 지옥의 파리로 자진해 든다. 페기는 그 난장판을 오히려 이용해서 세계 미술의 본고장 파리에서 부지런히 그림을 헐값에 사들였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그랑팔레 같은 세계적 뮤지엄에 있는 그림들은 비쌀 뿐더러 전란 중이라 철문으로 2중 3중 걸어 잠궈 거래도 쉽지 않아. 대신 몽마르트르, 마레지고, 몽파르나스 등등 파리 뒷골목의 무명 화가들 그림들을 무한정 사들였다. 난리통이라 정가도 흥정도 없었고 그저 엿장수 엿 몇 가락으로 쓸만한 고음을 쓰러 담듯이 싸구려 합생트 값이나 건네주고 넘쳐나는 그림들을 주워 담았다. 나치의 전운이 휘몰아친 유럽과 파리는 나치가 모더니즘 미술을 테이프의 예술로 단정하고 탄압해 모더니스트 전위 예술가들은 불안 속에서 우왕좌왕했다. 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페기는 테이프 예술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도 푼돈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니 그녀의 해안은 적중했다. 더불어 그가 미술판에서 기동량으로 들었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입체파, 인상파, 야스파 등과 연결된 그림들도 푼돈으로 긁어 모았다. 칸딘스키, 몬드리안, 달리 등의 화가들 작품들이 주종이었는데 페인터든 화상이든 전쟁 중이라 푼돈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페기는 나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자 그간 적잖이 사들였던 방대한 그림들을 지니고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림을 이불보따리로 위장해 맨하튼 풀도낭으로 밀수한다. 동시에 막대한 자금줄을 기반해 페기는 유럽의 작품뿐만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유럽 페인터들의 미국 입국을 주선하고 이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페기는 신들러 리스트 등의 나치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의 미국 망명 작전을 도모하는데 그때 물심양면으로 페기가 도와줘 미국으로 탈출한 화가들은 샤갈, 이브 탕기, 막스 에른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페기가 유럽에서 줍다시피 한 막대한 양의 다양한 그림들은 훗날 구겐하임 미술재단과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의 중추적 패러다임 역할을 한다. 1941년 미국으로 돌아온 페기는 화가 막스 에른스트와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몇 년 뒤에 이혼한다. 페기는 1942년 들자 뉴욕의 금세기 미술 화랑을 개관한다. 금세기 화랑은
프레데릭 키슬러의 독특한 실내 디자인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끄는 우아한 뮤지엄으로 명성을 얻는다. 이곳에서는 폐기 컬렉션과 그녀가 후원하던 현대적 감각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었다. 전후 유럽에서 망명해온 유로파 페인터들을 위한 새롭고 파격적인 기획정들이 줄지어 열렸고 그들이 아직도 역할도 했다. 훗날 하나같이 거장의 반열에 오르는 다양한 성격의 유로파 화가들, 등은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다다이즘, 표현주의 등의 현대미술을 차례로 선보여 아카데미 미술에 질려가던 리버럴 유니커들로부터 대환영을 받는다. 또 미국 출신 신진 미술가들 잭슨 폴록, 클리포드 스틸 등을 폐기는 직접 발굴해 미국 화단에 대비시키고 컨템포러리 스쿨도 열어서 미국판 모더니즘 표현주의를 창조하는 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을 미술판에서는 뉴욕파로 통칭한다. 이 금세기 화랑을 궤관하면서 회계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막강한 재력과 광범위한 미술계 인맥과 특유의 파무파탈 관능을 주먹이로 그때까지 유럽 중심의 미술활동, 특히 현대미술을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완을 10분 발휘해 리버럴한 미국 탄미주의자들과 비평가들의 주목을 끈다. 또 그 현대미술 위주로 작품을 다수 컬렉션해서 금세기 화랑의 밀도와 질량을 대폭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금세기 화랑은 유럽 모더니즘을 미국 미술의 근간에 이식시켰고 더해 미술의 중심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놓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뉴욕에서는 미술의 이론과 방향을 제시했던 허버트 리드가 필기의 개인 교수였다. 하버드의 미술사 교수 겸 최고 권위의 예술사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그는 현대미술의 실체와 작품성을 식별하는 안목을 패기에게 전수했다. 특히 디렉터가 꾸민 패기가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장 작품과 대상 작가들의 목록까지 세세히 작성해 건넸다. 훗날 패기는 허버트 리드가 작성해준 추천 작가 목록 덕분에 전쟁 중인 파리로 가서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작품들을 헐값에 대량 구매할 수 있었다. 그 무렵에 샘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남자 소변기를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아방가르드 미술의 거장 마르셀 듀상을 만나는데
그로부터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다리파, 표현주의 등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난 현대미술의 작품성과 트렌드를 두루 배우게 된다. 그런데 조팽민처럼 생긴 뷔샹이 미술 외적인 측면으로 자꾸만 집적거리자 처음엔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주변으로부터 큰 돈벌이 기대되는 전도 유망한 화가라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그냥 놔둔다. 금세기 미술관은 또 다양한 현대 미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전위 미술가들도 다수 발굴한다. 그때 피기의 눈에 든 뉴페이스가 잭슨 폴록이었다. 폴록은 애초 향리에서 대공황기의 화가들을 구제하려고 연방정부에서 만든 공공사업진흥국에 취직했는데 서부의 찬란한 풍경과 정숙한 가정을 그려내라는 진흥국의 시대착오적 강압에 반발해서 이내 사퇴하고 무작정 동경하던 코스모폴리탄 뉴욕으로 상경했다. 뉴욕에서 문명화가로 지내던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융 심리학파의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해 살았다. 그 와중에 시케이로스로부터 멕시코 신화를 모티브로 한 그로테스크 장치, 자동기술법 등을 부단히 연습하고 깨우친다. 폴록은 한동안 궁핍하게 뉴욕에서 살면서 신세계의 자본 독점과 노동자 수탈, 빈부격차, 계급,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진보적 성향이던 폴록은 그런 현실에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껴 뉴욕파들과 단체로 공산당에 입당한다. 그러나 폴록은 뚜렷한 철학 없이 들어간 공산당에서 겉돌다가 때마쳐 미국을 휩쓸던 메카시즘의 비이성적 광풍에 경악해 자본주의로 다시 유턴한다. 백이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연 젊은 작가전에 참가한 무명 페인터 잭슨 폴록의 속기로의 인간상, 벽화 등의 작품을 인상 깊게 보고 거장 몬드리안에게 그 작품성을 문의한다. 폴록의 발굴의 미술적 잠재력과 현대적 감각을 알아챈 몬드리안은 백에게 그 뜻을 전했고 백이는 그에 따라 폴록이라는 무명 화가에 큰 기대를 갖고 자신의 집 거실에 걸 거대한 벽화 작품을 폴록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후 폴록이 완성한 벽화에 크게 감동해 백이는 알코올 중독 노숙자에 지나지 않던 폴록을 금세기 뮤지엄의 연 $150 연봉의 전속 작가 겸 목수로 채용하는 등 적극 후원하는데 그 돈이 당시로서는 거금이었으니 폴록은 많은 화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어 백이는 도박과도 같은 폴록 개인전을 거금을 투자해 그해 11월 금세기 갤러리에서 전격 개최한다.
박부 집안 출신의 피에기는 천성적으로 유명해지고픈 욕망이 컸고 미술을 그 수단으로 삼았다. 그녀는 직접 미술 작품을 하거나 미술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독자적 미적 안목과 막강한 재력 그리고 특유의 시크릿한 끼로 미술계 남자들과 교감하면서 신데렐라가 되고자 했다. 반면에 잭슨 폴록은 서부 출신으로 황폐하고 궁핍한 성장기를 보내 페기 구겐하임과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 자라고 살았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열을 맺게 된 것은 미술이라는 공통 분모 덕분이었다. 페기는 폴록을 금세기 미술관에 스카우트함으로써 폴록의 브루의 트레이드 마크인 드리핑 기법, 액션 페인팅을 연마하게 하는 등 폴록 신화 축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다. 잭슨 폴록과 페기의 만남은 추상 표현주의 현대 미술사의 한 상징으로 회자된다. 폴록이 페기의 집 벽화를 그리게 되면서 둘은 서로의 침대를 혼동하는 사이로 발전되는데 무슨 강간이나 화간이니 따위의 언어 도단이 뉴욕파들의 입과 귀에서 한동안 유의되기에 이른다. 페기는 폴록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데 롱아일랜드에 스튜디오를 구해주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왔다. 그 덕분에 폴록이 당대 최고의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같은 인류 평자들의 찬사를 받으며 미술계와 대중의 기린하로 발돋움하자 후원자 페기도 덩달아 유명세를 탄다. 저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미지와 잭슨 폴록이라는 반항적 자유기질이 맞아떨어져 폴록은 새로운 미국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다. 페기 구겐하임은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을 미국에 소개하면서 미술의 메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시켜 미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그러나 미국 본토 출신 현대미술가는 드물어서 아쉬워하던 차에 폴록을 만나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아낌없이 그에게 정성을 쏟았다. 페기는 폴록의 수작 캐테드럴, 서머타임 넘버 9-8 등의 작품을 고가로 구매했고 또 부단히 전시를 열어주었다. 결국 폴록은 페기는 폴록에게 자의적, 타의적 영육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공간적 동반자가 되었다.
페기는 후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은 폴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사실 폴록은 페기와 내연관계를 맺기 전부터 리 크리스너라는 공식 부인이 있었다. 그녀 또한 페기 이상과는 박색해 한참 연상이기도 했지만 폴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작품 활동을 거둘 만큼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폴록은 못생겼다고 해서 그녀를 박대했다. 폴록은 그림이라는 공통 분모로 페기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사실 그녀의 추한 미색과 바람기, 사이코패스 같은 변덕에 질려 있었다. 결국 시대의 두 박사, 페기와 리의 사태, 운명처럼 끼인 폴록은 돈과 헌신이라는 강력한 반대급부에 빠져 그녀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시공을 그녀들에게 장악당하고 만다. 페기의 타고난 림포매니아기가 발산한 파무파탈 파행은 잭슨 폴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수천 명의 사내들을 섭렵한다. 사뮤엘 베케트는 유명한 시지 호로스코프의 저자이며 부조리 연극의 대표적 극작가이다. 그는 페기가 초현실주의자의 ним포매니아란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그녀가 주최한 전시회에 일부러 가서 페기와 조우한다. 페기는 평소 예술계의 거장에 대한 동경과 흠모를 지니고 있었기에 베케트의 방문을 환대한다. 베케트는 페기에게 우리 시대의 예술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술은 동식물은 물론 인간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완전체란 뜻이었다. 퇴근길에 바케트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몽파르나스역 정거장에서 페기의 임대 아파트까지 같이 갔는데 그것이 1여 년 동안 두 사람이 동거하는 출발선이었다. 뒷날 페기는 회고록에서 무엇보다도 그는 나를 사랑했으며 우리 둘은 지적으로 격앙되어 있었다고 고백했다. 평소 결혼하지 않은 행복한 유부녀라고 은근히 독신을 자랑하던 페기는 1938년경 런던 체제시부터 다다이스트 막스의 작품 거래를 하며 알게 되어 고도의 신비감을 내뿜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 1940년 페기와 막스 어니스트는 미국으로 들어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들어온 어니스트는 페기와의 결혼을 회피했다. 그러자 페기는 큰 돈을 들여 여행도 함께 다니고 고급 승용차와 의상 등을 선물하며 간곡히 청혼했고 어니스트는 마지못해 결혼한다. 결혼을 하고 페기는 행복을 얻었지만 그도 잠시 막스의 타고난 바람기와 격한 원사는 신혼집을 전쟁터로 만들었으니
페기는 초현실주의자 막스의 신비한 마력에 끌려 뒤에 그에게 다가갔으나 막스는 돈만 보고 페기에게 다가갔던 것이다. 혼란의 전쟁터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가 거기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작품을 하고 여러 미술가들과 교류하려면 페기 같은 미국 국적자가 필요했고 또 막강한 재력에 광범위한 인맥까지 갖춘 것이면 더욱 좋을 따름이었다. 결국 페기는 막스의 신대륙으로 탈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얼마 뒤 어니스트는 관능적인 40대 여류화가 도로시아 태닝과 눈이 맞아 애리조나로 애정 도피한다. 페기 구겐하임의 남성평야학원은 신세기 미술관을 운영하던 때와 그 전후 시기에 가장 왕성했다. 로렌스 베일, 존 홈즈 등과 진작에 결혼을 했었지만 곧 혼자가 된다. 물론 남편들의 부조리함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페기의 타고난 바람기와 허영기도 평탄한 결혼과 가정사를 지키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다. 결국 결혼은 모두 실패한 채 몬드리안, 베케트, 폴록 등의 유럽이나 미국의 무수한 화가들, 무사내들과 유혹을 주고받으며 일생 동안 쉴 새 없이 스캔들을 일으키며 연문을 뿌렸다. 네, 내가 진정한 사랑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강아지다. 페기가 베네치아에 이주해 팔라초를 물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건은 남자와 호젓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나 되는 자신의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었다. 그럴 만큼 그녀는 ним포매니아에게 앞서 지극한 강아지 매니아였다. 페기가 회고록을 쓴 것은 1945년 6년께이다. 페기는 유럽에 거주하는 동안 대략 1천여 명 이상의 사내들과 섹스를 가졌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상대는 작품 가격을 깎는 나름의 노하우로 대했다고. 회고록에서 수레하는 등 별난 파무파탈이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페기의 회고록 Out of this century, 또 뭐 예술 중독자의 고백, 이게 차례로 출판되었지만 1980년 들어 두 권을 합본해서 예술 중독자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개정판을 다시 낸다. 1947년 백인은 뉴욕의 금색미술관을 경영난과 막스 에른스트와의 파경, 자신을 포함한 ним포매니아들과 사티리오시스들의 추문이 뉴요커들의 입방장에 오르내리는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터지자 미술관을 전격 폐쇄한다. 페이기는 지난 2차 대전이 끝난 뒤 이태리 베니스의 그란데 운하 인근에 소재한 고풍스러운 18세기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놓았었는데 그곳에다가 폐관한 금색미술관의 작품들을 옮긴다. 1947년 그 별장은 뉴욕의 세계적 아트그룹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과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의 베네치아 별관으로 지정된다. 페이기는 베네치아 구겐하임을 현대미술 전용관으로 운영하면서 큐비즘, 초현실주의,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명작들을 연이어 전시한다. 또해 100여 명의 선구적 현대작가들의 걸작 300여 점과 주로 페이기가 수집한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뉴욕 구겐하임 본관과 순환 또는 상설 전시된다. 큐비즘의 피카소, 브라크 등과 초현실주의의 프란시스 베이컨, 살바돌 달리, 또 잭슨 폴록, 로스코 등의 많은 추상작가들의 작품들은 일정 룸에서 상설 전시되면서 중시되었고 여타 세계적 명장들의 작품들은 한시적으로 전시된다. 베네치아 시 당국은 폐기 덕분에 20세기 초현실주의와 추상 표현주의 걸작들이 상시 전시되는 독보적인 현대미술 도시가 되자 그 보답으로 그녀에게 명예 시민권을 정정한다. 페이기는 이때 소감으로 나는 예술품 수집가가 아닙니다. 나는 박물관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다. 후에 페이기가 사망하자 미술관 내 정원 한쪽 숲속에 용묘를 조성해 시신을 안치한다. 그녀가 남긴 소장품들은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에 기증되어 그것 소유가 되었고 또 뉴욕 본관과 베네치아 별관 등 세계 곳곳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순환 전시된다. 페이기 사후 비평가들은 과거 페이기가 운영했던 금색의 미술관의 시대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갤러리가 문을 닫은 지 10년이 지나서 루디 블레시는 베스트셀러가 된 자신의 책에서 그간 다양한 미술관들과 활동들이 있었지만 대공황기 42년에서부터 47년까지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미국 미술을 탄생시킨 페이기의 갤러리는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
조각품이 허공에 걸리고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 팔에 담겨 벽에서 나와 다가오고 마르셀 듀샹이 옷가방에 담아 전시한 진열장 속 작품을 들여다보면 축소된 사진들이 돌아가며 보이고 테이블이 의자가 되고 의자가 전시대가 되던 그 기적의 장소를 어찌 잊으리 하고 묘사한다. 맨해튼의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은 마이어 구겐하임의 큰아들이며 피에게의 큰아버지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어려서 꿈이 화가였을 만큼 천성적으로 그림을 좋아했는데 구리광산으로 큰 돈을 벌자 미술 산업에도 뛰어들어 만든 미술관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추상화들을 수집하기 시작해 1937년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뉴욕 이스트 54번가에 소장 미술품 전시관 형태의 비구상회화 미술관으로 문을 연다. 이후 1952년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개명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맞은편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1959년) 구겐하임 재단의 콜렉터로 참여하게 된 페이기 구겐하임이 솔로몬에게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헐고 시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미술관 건축을 의뢰했다. 솔로몬이 이에 응해 1959년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설계를 맡겨 기공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하부보다 상부가 넓은 6면체 16층 윤곽으로 달팽이를 닮은 나성 코일 콘크리트 조각 형태이며 정방형 격자 건물이 연이어 연결되어 있다. 라이트는 평소 맨해튼의 천편일률적 직선 직각 건축 양식의 한멸을 느껴 기존에 대립되는 곡선과 연속성을 살린 새로운 공간을 시도한다. 라이트에 의해 완공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예술 감각은 물론 일견, 정신, 수양관 같은 분위기도 자아내는 등 건물 자체도 우수한 기능성과 미적 구조를 지닌 건축물로 평가되었고 또 뉴욕의 20세기 건축 랜드마크로 설정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 역할도 하기에 이른다. 구겐하임 미술관에는 솔로몬과 페기가 수집한 미술작품이 미술관의 대표적 디바이스 작품이다. 19세기 인상주의 이래 현대 미술사 사조와
함께 대표적 콜렉터가 존재했다. 입체파 야스판 볼라르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는 폐기 구겐하임, 파바트는 레오 카스텔이 발굴의 콜렉터들이다. 그중 현대미술의 대표적 콜렉터인 폐기 구겐하임의 콜렉션들은 구겐하임 재단 소유로 본관인 뉴욕을 비롯한 베네치아, 별관 등 세계 곳곳에 산재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순환 전시된다. 폐기 구겐하임이 수집한 미술품은 주로 현대미술 작품들로 잭슨 폴로, 로버트 머더웰, 간딘스키, 몬드리안, 베르낭 레제 같은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망라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간딘스키, 몬드리안, 브랑크시, 리텐스타인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미술관 중에 하나로 소장 작품의 수량도 절대적이다. 또 르누아르, 고갱 같은 19세기 말 작품에서 20세기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대표적 현대미술관으로 미술과 미술교육의 장려, 일반 대중의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구겐하임 미술관은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밀레니엄이 시작되자 바스키아, 메이플 소프, 또 앤디 워홀, 케니 샤프 등 보다 현대적 감각의 컨템포러리 페인터들이 구겐하임 전시장을 장악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여러 곳에서 기증받은 작품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브랜드 챕터로 전시되어 있다. 1976년 현대 회화 콜렉터 산 하우저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세잔, 드가, 피카소 등의 많은 작품을 기증받았고 입체파, 추상표현주의 등의 작품들이 망라된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이 구겐하임 재단으로 이전되면서 소장 작품은 확장되었다. 이후에도 1990년대와 그 이전에 60, 7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 컬렉션인 판차디 비우모 컬렉션의 200여 점을 기증받는 등 20세기 세계 최고의 컬렉션을 건축한다. 1992년에는 전문 경영인 출신 토마스 크랜스를 신임 관장에 임명하는데 그는 구겐하임 재단의 기능을 대폭 확장한다.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은 범세계적 공간 확충을 통해 전시 공간을 크게 늘린다. 방대한 컬렉션을 활용하기 위해 맨해튼 다운타운의 소호에도 본관을 오픈해 새로운 구겐하임 시대를 열었다. 이어 폐기의 별장이 있던 이태리 베니스에 구겐하임 미술관 별관을 만들어 폐기가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금색의 미술관 작품들을 포함한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따로 전시하게 했는데, 곧 구겐하임 미술관의 세계화의 발단이다. 이어 1997년에는 독일의 베를린에 이어 스페인 빌바오, 아부다비 등에도 각각 분관을 오픈하면서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넓힌다. 1998년에는 온라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구겐하임 버추얼 뮤지엄을 구축하였다. 구겐하임 버추얼 미술관은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구축된 예술과 이벤트의 전개에 이상적인 공간 역할을 한다. 구겐하임에서는 연구 소장품의 전시뿐 아니라 시대적 장르적 주요 작가들을 선정해 기획 전시회도 꾸준히 개최한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를 주제로 강연회, 슬라이드, 영화 상영회도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또 20세기 회화 조각의 전문 도서관도 갖추어져 있으며, 여타 연구 소장품들은 여타 미술관과 교육용 전시회에 무상 또는 명가 대여도 한다. 20세기 중반 벤자민과 솔로몬 구겐하임의 동생이며 폐교의 삼촌인 데니얼 구겐하임이 롱 아일랜드의 저택을 구입했는데, 현대 들어 그곳은 구겐하임 가문의 족적과 각종 소장품들로 꾸며진 구겐하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작품을 사는 것은 그 작가와 동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짝짝이 귀걸이를 하는데, 한쪽에는 이브탕이, 한쪽 귀에는 알렉산더 콜더의 액세서리 작품이다. 잭슨 폴록과는 알렉산더 콜더가 만든 침대에서 밤낮 없이 뒹굴었다.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보물을 욕심사납게 끌어모아 대중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컬렉터의 의무이다. 사랑은 없다. 단물은 곧 바닥난다. 나는 되팔 필요가 없는 작품을 산다. 만약 되팔았으면 돈은 크게 남았겠지만 구겐하임 뮤지엄은 안 남았을 것이다. 나는 사랑에 빠진 부르주아가 아니라 예술 중독 보헤미안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딱 한 사람은 막스 에른스트이다. 결과적으로는 속았지만 나는 미술을 모르면서 미술의 여왕이 되었다. 굴린 남자들 덕분에.
나는 미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산다. 페이기 구겐하임. 어머니는 정숙하셨나요? 훗날 페기가 화랑 디렉터로 명성을 얻고 난 뒤 한 저널리스트가 그녀에게 그렇게 질문했다. 아버지 벤자민과 페기 부녀가 소문난 바람둥이인데 어머니는 어떠하냐는 의도로 행한 질문이었다. 아니요,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한 수 이었어요. 용도를 알 수 없는 파문화 무대. 아빠는 달마다 바뀌었지만 엄마는 나날이 바뀌었어요. 세계적 민포매니아 페이기는 부모 공통 바람기 유전자의 작품이다. 페이기 구겐하임. 천재들. 감사합니다.